워싱턴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을 믿고 강압적 요구를 던졌던 협상팀은 한국이 매민 역청구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비용 구조, 국제 비교 자료, 임대료 논리가 모든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CNN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보도했고 미국 시민 62%가 한국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동맹의 질서를 갈아엎은 그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꾹 누르고 시작할게요.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7년간 협상안을 작성하던 실무자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자료를 정리하고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이 제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날 오후 상급자의 호출을 받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이라 표시된 서류가 놓여 있었고 첫 장에는 명확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방위비 협상을 위해 즉각 서울로 출장을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시는 단순하면서도 강압적이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를 받아내되 어떤 실패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본부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 그 한 단어를 굵게 적었습니다. 철수라는 옵션을 마치 승리의 열쇠처럼 말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협상의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랬듯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문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협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보인지 구분이 모호했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로 걸어가며 저는 서류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고개를 숙일 것이고 우리는 원하는 금액을 얻어낼 것이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번영이 결국 미국의 군사적 보호 덕분 아니겠느냐고요. 안보라는 우산 아래서 경제를 키워온 나라라는 판단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첫 브리핑 자리에서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실무진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차분했고 준비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화면을 켜고 우리가 준비한 수치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언 타이밍, 협상 전략, 침묵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칸을 채워가며 승리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CNN을 비롯한 언론 대응 전략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라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언론은 변수가 아니며 협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 벽면에 걸린 현수막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자주 국방,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호는 구호일 뿐, 현실은 숫자로 말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택 기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입장을 더욱 강화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한국 측 기획관인 박도연이라는 인물이 동행했는데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문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켜지며 평택 기지의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활주로가 끝없이 뻗어 있었고 벙커와 연료 저장 시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주둔 기지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시설이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 기획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건설 비용 내역이 나타났고 그중 90% 이상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는 수치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짜놓았던 수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기획관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접근권에는 당연히 가격이 따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임대료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였던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최첨단 통신시설, 수천 명의 병력을 수용하는 숙소들이 모두 한국의 땅 위에 한국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의 풍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적으로 투자한 자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국방부 지하에 위치한 비밀 분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간 그곳에는 거대한 전자지도가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관이 리모컨을 조작하자 경상북도 성주 지역의 붉은 점 하나가 찍혔습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위치였습니다. 그 점에서 시작된 붉은 부채꼴 모양의 탐지 범위가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전역을 덮는 것처럼 보였지만 범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붉은 선이 북쪽으로 계속 뻗어나가 중국 본토 깊숙한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도현 기획관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을 정말 북한만을 겨냥한 방어용 시스템이라고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죠. 지도는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의 수혜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드가 한국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사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허브라는 단어였습니다. 분석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협상 전략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받는 쪽으로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한국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청구서였습니다. 화면에는 정교하게 작성된 표가 나타났고 각 항목마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지 토지 사용료, 영공 통과 이용료, 항만 사용료, 환경 복구 비용이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각 항목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다른 동맹국 사례와의 비교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합계란에 표시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100억 달러,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지만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곧바로 CNN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역청구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열어 미국 언론 반응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미국 시민의 62%가 한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논리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했던 협상의 프레임 자체가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본부에서 긴급 회의 소집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이제 협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역청구서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가 게임의 규칙을 바꿔놓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린 주한미국 대사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본부에서 급파된 베테랑 협상관 윌리엄 하퍼가 새롭게 협상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협상 전문가로 중동과 유럽에서 수많은 어려운 협상을 타결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하퍼는 첫 회의부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역청구서는 비현실적이며 동맹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측에 승리감 같은 것이 돌았습니다. 역시 경험 많은 협상과는 다르다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한국 측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하게 준비된 국제비교 자료를 차분히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이 지불하는 각종 비용, 일본 오키나와 기지의 임대료 사례, NATO 회원국들의 분담 방식이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그 자료들은 우리 논리의 빈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하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우리 주장의 근거는 더 약해 보였습니다. 감정적 호소와 원칙론적 주장만으로는 구체적인 수치와 국제 사례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승리감은 가짜였다는 것을요. 기세로 밀어붙이는 것과 논리로 설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하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간의 팽팽한 공방 끝에 하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협상 기술 중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였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측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당황하거나 흔들리는 기색이 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박도연 기획관은 오히려 차분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준비된 보고서가 스크린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시 발생할 비용과 전략적 손실을 시뮬레이션한 상세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장비 이동 비용, 인력 재배치 비용, 새로운 기지 건설 비용, 전략적 공백 기간 동안의 안보 리스크가 수치로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최종 예상 비용은 우리가 요구했던 1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손실이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 중국의 세력 확대 가능성, 일본 및 대만의 미칠 연쇄 효과까지 냉정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 다시 적었습니다. 철수는 옵션이 아니라 손실이라고요. 협박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자멸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하퍼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휴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주말 서울 광장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태극기로 뒤덮여 있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장병들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무기 체계가 전시되었고 상공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고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주 국방과 수평적 동맹이라는 단어가 연설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 함성은 제가 있는 호텔까지 울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며 저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협상 전략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당까지도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적 합의였습니다. SNS에는 역청구서를 지지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고 젊은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장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날 본 광경은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이 협상을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변했고 세계도 변했으며 우리의 접근 방식도 변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준비했던 강경 발언 초안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공정한 정산 원칙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측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기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하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상을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정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도연 기획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신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무진들이 세부 조항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은 그날부터 급물살을 탔습니다. 양측 모두 극단적 입장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중간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동맹의 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CNN과 주요 언론들이 한국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미국 내 여론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협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도연 기획관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달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마침내 합의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합의문이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며 향후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사용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용료를 한국 정부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환경복구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하며 기지 반환 시 원상 복구를 완료한다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양국은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되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두 장관의 악수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평적 동맹, 상호 존중, 투명한 정산이라는 키워드가 반복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미국의 후퇴를 의미하느냐고요. 미국 측 장관은 명확히 답했습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동맹의 성숙이라고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며 우리는 그 변화를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만했던 출발과 배움으로 가득했던 과정, 그리고 존중으로 마무리된 결과까지요. 귀국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호텔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적어내려갔습니다. 이번 협상의 시작은 오만이었고 끝은 존중이었다고요. 보고서에는 CNN 기사 링크와 미국 시민 62%가 한국 입장에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평택 기지 방문에서 얻은 통찰, 사드 배치의 전략적 의미, 역청구서가 던진 메시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전략적 허브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수평적 동맹을 향하여라고요. 제 손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가벼웠지만 적어 내려가는 문장들은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본부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며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보호가 필요한 도시로 보였지만 지금은 스스로 서 있는 파트너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철수라는 단어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그 위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협력이라고요.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만했던 시작, 흔들렸던 중간, 그리고 배움으로 채워진 끝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박도현 기획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본부에서 온 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했다는 짧은 칭찬과 함께 공정 원칙이라는 프레임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며 면세점을 지나쳤습니다.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이 단순히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에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휴대폰에 마지막 알림이 떴습니다. 박도현 기획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한 귀국을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가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도시가 차지하는 무게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오만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위에 새로 썼습니다. 존중의 언어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효은이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